안녕하십니까. 영동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윤상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농산물 가공 창업 절차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왜 농산물 가공을 해야 되느냐, 그거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농산물 가공이 농의 소득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산물 가공이 좀 쉬워 보일 수도 있지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목차로 보시면 가공식품의 정의, 가공식품의 판단 조건, 농업과 가공업의 차이, 가공업의 인허가 관련 법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가공식품의 정의입니다. 간단히 말해서는 가공식품의 정의는 이렇게 많은 글자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식품 원료,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첨가하거나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형시키거나, 이와 같이 변형시킨 것을 서로 혼합되는 이 혼합물에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사용하여 제조, 가공, 포장하는 식품을 말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식품 판단 조건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요약하였습니다. 식품 혼합 또는 식품 첨가물 첨가 유무, 가공 처리 여부, 위해 발생 우려 여부, 세 가지로 구분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알기 쉽게 사진 2장을 준비하였습니다. 근데 왜 이 효소 찰현미는 누가 봐도 가공품이 아닌데 왜 가공품일까요? 그것은 식품 첨가물인 효소를 첨가했기 때문입니다. 식품 첨가물인 효소는 영양 강화 효과를 내기 때문에 이 효소를 첨가한 찰현미는 식품 공유 가공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장에서도 볼 수 있는 박피한 도라지, 그리고 깐 도라지라고 하는 도라지인데 이것도 기타 가공품으로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게 말해서는 이 도라지를 일반 세척하고 단순 박피한 것은 가공품이 아니지만 이 도라지의 갈변을 방지하기 위해서 갈변 방지제나 산화 방지제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 품목에 대해서는 가공식품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로 농산물이라고 치부하는 곶감 같은 경우도, 곶감은 농산물이 맞지만 그 곶감 위에 홍삼을 도포하는 행위를 한다면 그것 또한 가공품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공처리 여부입니다. 가공처리란 절단, 파쇄, 압착, 그러니까 동력을 가해서 형태를 바꾸는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진 마늘 같은 경우도 천연 향신료지만 냉동식품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로니아즙, 이 영동구에서도 많이 나오는 아로니아 같은 경우는 일단 즙을 만들고 열풍 건조, 동결 건조를 하기 때문에 가공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기 쉽게 표현하자면 절임 배추, 절임 배추는 가공품일까요? 가공품이 아닐까요? 대부분 절임 배추가 가공품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한 글자마다 추가하면 가공품이 됩니다. 보쌈용 절임 배추는 가공품일까요? 아닐까요? 같은 절임 배추인데 가공품이 아닐 수도 있지만 가공품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직접 섭취를 하느냐, 그걸 사와서 원료를 쓰느냐, 그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보쌈용 절임 배추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바로 집에서 섭취하는 식품이기 때문에 가공식품으로 들어가고, 절임 배추 같은 경우는 그걸 갖고 김장을 하는 원료로 쓰기 때문에 가공식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이 한 글자 한 글자 차이에 가공식품이 나눠지는 것이라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위해 발생 우려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로 슈퍼에서 살 수 있는 애플 망고입니다. 누가 봐도 과일은 그냥 단순 절단한 걸로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과체 가공품입니다. 그 이유는 위의 요소인 큰 씨를 제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참 상상치도 못한 일인데, 냉동 블루베리, 이게 왜 가공품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블루베리 하나하나에 줄기가 있습니다. 그 줄기를 제거해서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가공품입니다. 그 줄기 때문에 목에 걸림 현상이나 여러 가지 우리 인체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위에 발생 우려 여부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과일컵, 샤인머스켓이나 다른 사과나 이런 방울토마토나
그런 것을 꼭지를 제거하고 그 컵에 담아서 파는 그런 것도 하나의 과채 가공품이라고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솔직히 좀 어렵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이 어렵거나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흐름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가공 식품 또는 첨가물의 사용 유무, 가공 처리 여부, 위해 발생 우려 여부, 여기에 대해서 만들고자 하는 식품 자체를 한 번씩 대입해 보시면 좀 손쉽게 가공품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농업과 가공업의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세 장의 사진을 보시면 농업 경영체 등록증, 농지연부, 사업자 등록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디다 등록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지만 거의 세 개는 자기가 무엇을 만들고 어디에 소재지가 있으며 무엇을 생산할 것인지를 작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나머지 그 농지연부나 농업 경영체 등록증은 세금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자 등록증은 세무서장한테 신고하기 때문에 실제로 세금이 부여되는 행위인 것입니다. 1차 상품인 농업과 다르게 2차 상품은 가공업입니다. 왜 2차 상품이 더 어렵냐면 이런 외부적인 별로 가미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농업의 같은 경우는 풍해나 가뭄, 냉해 여러 가지 외부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많은 지원책과 그리고 또한 이에 책임의 소재를 많이 회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가공품의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관리, 외부적인 요소를 전면 차단할 수 있는 해썹이라는 시스템도 있고 위생적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애정과 더 많은 관심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가공업을 하지만 가공업을 하시는 분들은 농업을 하는 분들이 별로 적습니다. 그 이유는 가공업이 그만큼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도 가공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도 있고 하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가공이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책임의 소재가 다분하기 때문에 가공하시는 분들은 가공에만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2차 산물인 가공품은 1차 산물인 농업과 다르게 외부적인 요소를 전면 차단할 수 있고 그리고 요즘 스마트 시대에 맞춰서 스마트폰으로 해썹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공업 자체가 많은 노력과 많은 애정을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표시사항에 보시면 농산물 표시사항과 가공품의 표시사항입니다. 농산물 같은 경우는 6개의 항목이만 적어주면 되지만 농산물 가공품이나 그냥 전체적인 가공품은 14개에서 16개 정도를 기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식중독이 걸렸을 때,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식중독이 걸렸을 때 농산물은 추적에서 제외가 되지만 가공품 같은 경우는 역학조사를 통해서 이게 생산부터 식중독균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부터 찾기 위해 이렇게 자세하게 적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공품이 더 쉬워 보이나 그만큼 책임에 문제가 따르고 법적인 문제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와 철저한 구상으로 농업이 아닌 가공품으로 성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가공업 인허가 관련 법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지를 선정하셔야 됩니다. 부지를 선정할 때는 여러 가지 법이 있습니다. 건축법, 농지법, 산지법, 환경법, 그리고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까지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본인들이 땅을 샀는데 그 땅이 개발이 되는 땅인지 아니면 조건부로 개발이 되는 땅인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보고 종합해봤을 때 이 땅은 모든 게 가능하다 아니면 본인들이 이 정도의 토목공사를 하면 가능하겠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부지 선정부터 법이 여러 가지가 저촉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식품위생법과 먹는물관리법 등 여러 가지 실제로 상하수도가 안 들어오는 곳이 있습니다. 상수도를 내려면 수많은 돈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용수를 지하수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지하수일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에 의해서 6개월에 한 번씩 1년에 2번
먹는 물 수질 검사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어디다 하시냐면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접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오폐수에 관한 것입니다. 오폐수는 실제로 가공업은 유기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실제로 정화조를 묻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자연 방류를 해도 되는데, 자연 방류도 정화를 통해서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 법에, 그리고 본인이 어떤 걸 생산하느냐, 어떤 걸 가공하느냐, 가공 방법에 따라 달라지고, 실제로 정화조의 문제 같은 경우는 실제로 뭐 회사에서는 정화조를 묻고, 식품회사는 식품 분석을 합니다. 식품 분석한 씨약도 같이 섞었기 때문에 이 정화 있던 물을 회수 못하는 경우가 생겨서 많이 골치가 썩었던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공을 할 때는 이 정화조를 따로 분리해야 되는지, 아니면 같이 써도 되는지, 식품 분석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를 알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업종 선택 후 허가 신고입니다. 식품위생법에 식품 영업에 대해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식품 제조업, 즉석 판매 제조업, 식품 소분업, 유통업, 판매업, 그리고 식품 첨가물 생산업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잘 선택을 하셔야지 부지 선정과 허가 조건에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은 세무서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되고, 그 영업 등록을 하시면 되는데, 영업 등록은 시군구청에 가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품목제조 보고는 이 제품을 어떻게 만들었으며 어떤 가공 기법을 썼으며 해가지고 식품 제조 번호가 나와서 항상 표기사항에 기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품 생산하셔서 판매하시는데, 판매하실 때도 무작정 생산했다고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가 납품이 되는 곳인지 아니면 유통 판매가 되는 것인지 충분히 알아보시고 납품하시고 유통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영업신고로 들어갑니다. 아까 사업자 등록증은 세무서에서 등록하면 되지만, 영업신고는 시군구 행정기관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근데 세무서와 다르게 그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현장 실사 및 시설 조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통과를 하셔야지만 영업신고증이 교부가 됩니다. 그렇지만 영업신고를 등록하기 전에 교육필증이 있는지, 그리고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영업이 신고가 됐는지, 제조 가공을 하고자 하는 식품의 종류, 어떤 류인지, 캔디류인지 제빵인지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고, 제조 방법, 어떤 제품을 썼는지 아니면 어떤 가공 기술을 썼는지, 기법을 썼는지에 대해서 구술하시고, 지하수일 경우에는 수질 검사 성적서를 첨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이 간과해서 과태료를 무는 행위이신데, 옛날에는 구보건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증이라고 했는데 건강진단 결과서라고 해서 1년에 1회는 꼭 받으셔야 됩니다. 하루를 쓰는 일용직이라도 꼭 받아서 운영을 하셔야지 나중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 보건증이 왜 중요하느냐? 전염병이 있는 식품 종사자가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강화시키고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보건증을 발부하지 않고 영업을 지속하신다면 영업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마지막으로는 여기 계신 분들이 좀 더 식품 가공업으로 부자가 될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